네, 소개드리죠. 저는 그 시각장애인 방송인 심중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망막색소 변성증의 이제 발병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고, 물론 비장애인들은 더 많이 만나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중에서도 특히 망막색소 변성과 관련된 희귀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시각장애인을 갖게 되신 분들 참 많이 만나뵙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발병한 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발병 초기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발병 사례를 중심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치료 연구에 있어서 왜 공적 지원이 필요한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망막색소 변성 환우입니다. 제가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됐죠. 이게 참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병하자마자 굉장히 급격하게 시력이 저하됐어요. 나중에 한 이야기지만 두 가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중심 시력부터 시력이 점점 안 보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가장자리 주변 시야부터 이제 시력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사례였는데,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중심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력이 심각하게 떨어지죠. 초창기에 툭툭 떨어져요. 그냥 몇 개월 안에 책도 못 보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칠판글씨 안 보이게 되고 하는 그 기간이 불과 길어야 1, 2년? 그 안에 다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대신 그 다음부터는 주변 시력의 시력은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시력이 떨어졌는데, 그런 상태고요. 나중에 한 얘기지만 저하고는 정반대로 주변 시력부터 시력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 경우는 시력은 잘 나오죠. 시력은 잘 나와요. 검만 하는 그 판을 보는 거는 작은 글씨까지 잘 보는데, 시야가 점점 이제 좁아져서 많이 불편한, 어디 많이 부딪히고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발밑이 아주 위험하겠죠. 시야가 좁아지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야맹증을 동반하더라고요. 이게 밤중에 시력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시세포들이 그 가장자리에 많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러면 망막색소 변성이라는 진단을 언제 받았나? 고등학교 약시학급에 들어가서 이철제안과라는 곳에 가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럼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떤 병명으로 전해 들었을까? 가는 곳마다 달랐어요. 선천성 황반부로 나가는 무슨 병명도 있었고, 망막 무슨 병명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이 망막 변성과 관련된 병으로 인한 시각장애를 갖게 되면, 우선 이게 참 힘든 것이 말이에요. 시력이 나면서부터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도의 장애를 갖게 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의 공포죠. 시력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은 공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게, 현대의학으로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상당수가 처음부터 정확한 병명을 전해듣지 못해요. 상당수가 이런 병명이었다가 저런 병명이었다. 이곳에도 지금 망막색소 변성 환우들이 몇 분 와 계신데 아마 비슷한 경험들 했을 겁니다. 그 병원마다 병명이 조금씩 다르고, 의사 선생님들이 한참 동안 갸우뚱하고, 그리고 검사를 이것도 좀 해보자, 저것도 좀 해보자, 뭐도 좀 더 해보자 하는 거를 한참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겪게 되는 거냐면,
자, 현대의학으로 나는 잘 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현대의학으로는 안 된대요. 그런데 병명도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런 일을 이제 겪게 되죠. 저 역시 똑같이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중도의 이런 장애를, 중증의 장애를 갖게 되고 하면요, 90% 이상이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실제 자살을 기도한다는 그런 통계까지 있는 정도입니다. 앞서서 우리 총무님이신가요? 잠깐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잠깐 볼까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이기도 한데 한국복지예방송이라는 곳에 현재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시각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는 장애인들이 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막 방송, 화면 해설 방송, 수화 방송. 눈 보이는 사람이나 귀가 잘 들리는 사람은 TV를 시청하면 어떻습니까? 뭐 다 그냥 내용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기 힘들어요. 그걸 도와주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걸 속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속기를 해요. 그 데이터를 주조정실로 이제 날려주죠. 거기서 폐쇄 자막으로 처리해서 풀 텍스트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 뭐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풀 텍스트로 전부 올라오고 이런 자막들 보셨나요 혹시? 잘 못 보셨죠, 그렇죠? 그거 보려면 옛날에는 셋톱박스를 이게 폐쇄 자막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새는 그 셋톱박스 기능이 내장돼 있어요. 웬만한 TV엔 전부. 그러니까 그걸 보려면 리모컨에 한글 자막이라는 단추가 있으면 그거 누르면 되고요. 없으면 메뉴에 들어가서 한글 자막을 온 해놓으면 볼 수 있습니다. 풀텍스트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수화 방송, 그리고 화면 해설 방송 같은 경우 저 같은 시각장애인들 이 방송을 보면 뭐 송중기, 송혜교가 뭐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는 배경음악 막 쫙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눈빛이 러블리한 눈빛인지 서로 뭐 째려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주죠. 누가 누구를 뭐 사랑 담긴 눈빛으로 바라본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이제 화면 해설. 그런 장애인들이 TV 시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이나 영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아마 속기 키보드처럼 옛날에는 손으로 썼지만 요새는 다 저런 전자식으로 저렇게 하고 있죠. 제가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최초의 국가자격 속기사예요. 그래서 연이 돼서 그렇게 이 일을 하게 된 거고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동영상은 보지 말고요. 이게 아마 제가 속기하는 이제 사진이 될 거고요. 다음 거 볼까요? 이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막 방송을 속기사들이 이제 속기를 해서 송출할 때에 그 시스템에 앉아서 속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다음 볼까요? 아마 뉴스 스튜디오 사진일 겁니다. 맞죠? 네, 저는 지금 이거 안 보이지만 사진 순서로 외우고 있어서 뉴스 진행하는 KBS 1라디오, 1TV, KBS 9시 뉴스 진행하는 그 1스튜디오 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특집 뉴스 진행하는 바로 그 사진입니다. 시각장애가 되면 어려운 게 너무너무 많지만 조금 전에 그런 어떤 공포심 그리고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됐을 때의 그 병명조차 처음에는 이제 제대로 전해 듣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공포예요, 공포. 점점점 눈이 안 보여간다. 그것도 급격하게. 어느 날 밤에 못 다니게 됐다. 이제 곧 있으면 낮에도 못 다닌다. 공포죠.
그래서 이제 뭐 산도 가고 강도 가고 뭐 뛰어내리는 분도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거를 이제 거쳤어요. 견뎌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생활을 하자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시각장애인, 안 보이는 사람이 과연 뭘 할 수 있겠냐.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제가 속기사로 그 최초의 속기사로 될 때 그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가 1998년이었어요. 꽤 오래됐죠. 그때 그럼 내가 어떻게 속기사가 됐냐? 그냥 비장애인들처럼 학원 가서 속기를 공부해서 속기사가 됐냐? 그거 아니에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각장애인 직업 영역 확대의 일환으로 연구과제를 진행했던 거예요. 시각장애 직업이다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세요? 맞추면 제가 선물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안 맞아 대부분. 그러니까 너무 이 직업 영역이 한정돼 있으니까 한번 이거 확대를 한번 해보자. 연구 과제로 진행했던 거예요. 과연 시각장애인이 가능한가? 정말 열심히 했죠. 다행히 이제 1998년도에 국가 자격 그 속기 시험은 1급, 2급, 3급이 있어요. 가장 높은 게 1급이겠죠. 이제 3급에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해, 이듬해 이제 1급 속기사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해서 속기가 됐다고요? 직업 영역 확대 일환은 연구 과제였다니까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시각장애이니까 뭘 못할까? 그러니까 혹시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접근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우리나라 이제 장애인 최초의 방송 TV 방송 MC로 방송하는 장면의 사진을 잠깐 함께 보셨습니다. 그때 정말 대단한 선진적인 마인드를 가진 감독님의 눈에 띈 거예요. 홍종훈 감독님이시라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게 벌써 2003년이니까 벌써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그게? 그때까지는 지상파 TV에 장애인 MC가 등장해서 메인 MC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한 예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감독님이 이제 저를 발탁하시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정말 고민했던 게 무엇이었나?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나중에. 자, 장애인 그동안 사례가 없었던 장애인을 MC로 발탁하는 일 얼마나 부담이었을까요? 그 책임 누가 다 져요? 잘못하면 시청자들 반응 안 좋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엄청난 부담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큰 부담을 안고 장애인 MC를 발탁하자 하는 회의보다 더 길었던 회의가 있었대요. 그 회의가 뭐였냐면 원고를 어떻게 전달해 주냐. 자, 방송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고가 있잖아요. 원고. 거기 보면 이제 MC 원고, 뭐 게스트 원고, 게스트의 대사 이런 것들이 원고로 다 정리가 되고, 그걸 이제 진행자들은 원고를 미리 받아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고 그걸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TV나 라디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TV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샷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라디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죠. 그 대사 진행하고 하는 거, 그 멘트 진행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디테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맞춰야 되니까. 카메라하고도 다 맞춰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 원고를 이 친구는 눈이 안 보이는 친구인데 어떻게 원고를 전달해 주느냐. 그 내용을 어떻게 알려주느냐. 그래서 별 얘기가 다 있었다 그래요. 녹음을 하자. 그 이제 작가님이 원고를 쓰면 녹음을 해서 전달해 주자. 그럼 전달은 어떻게 하냐? 오토바이로 보내자. 녹음을 해서 오토바이. 그러면 그 녹음기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녹음해 준 내용을 들으면서 그걸 외워서 그걸 방송을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또 하나 방법. 그러면 녹음해서 택배로 보내주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나 하느라고 그렇게 오래 회의를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하면서 이제 그 작가님이 저한테 하신 거예요. 전화를 원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원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마디로 해결했잖아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 끝이었어요. 원고 이메일을 받으면 되죠. 원고를 다 그 워드 작업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 이메일을 제가 다운받아서 그 내용을 화면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들으면서 이제 제가 원고 이해하고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누가 읽어주고 녹음하고 할 필요도 없이. 근데 당시만 해도 이런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이 있는 것조차를 대부분이 다 몰랐어요. 대부분이 다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단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면 뭘 잘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네, 못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같이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뭘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누가 고용을 하겠어요? 뭘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누가 어떤 일을 시킬 것이며 뭘 못할 것 같은 사람을 그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뭘 도와줘야 할 것 같고 뭘 못할 것 같고.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고 에이 그냥 저 사람 안 보이니까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안 보이니까 안 될 거야. 그리고 끝! 이 일 못 맡길 거야. 맡기기 힘들 거야. 이거 못 할 거야. 끝! 정작 당사자와 함께 고민은 안 해보고 말이죠. 기간을 거쳐야만 하고 시력은 점점 떨어져가는 그 공포감을 오롯이 견뎌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견뎌서 사회에서 적응하려 했을 때는 또 사회의 묘한 편견으로 인해서 그 조직이나 그 사회에 함께하기 힘든 이 두 가지 벽이 연이어서 나타날 때 어떻게 했냐는 거죠. 특히 제가 오늘 이런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런 희귀 질환을 이제 우리가 같이 연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뜻을 갖고 이제 하고자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운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희귀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왜 공적 지원이 필요한가? 바로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공적 지원이 돼서 제대로 이런 치료법이 연구가 돼야 첫째는 이렇게 연구 과정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자살하려 산으로 올라가려 하는 사람들의 발을 막을 수가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냐? 희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현대의학으로 안 돼.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국가 지원을 받고 연구를 하고 있어. 그 연구는 이렇게 진행 중이야. 라는 것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알려져도 일단 목숨 건질 수 있어요.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시각장애 당사자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한 사례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KBS 방송국 방송하러 가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KBS에 이제 다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로 이동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그 무슨 일인가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본인의 조카분이 갑자기 시각장애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국은
중도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 원스톱으로 그 케어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본인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찌할 거를 모르겠대요. 그 상황에서 평소에 시각장애인이 한국에서 방송을 진행하네? 하는 소식을 들었던 그 사실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장애를 갖거나 정말 가까운 자녀라든지 친척 중에 이렇게 장애와 연관되는 희귀 질환이 발병하거나 장애를 갖게 됐을 때는 정상적인 사고, 냉철한 상황 대처 이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니까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이 공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런 것들 조금 더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 연구과제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당연히 이제 서로 그런 발전된 의학 정보나 이런 것을 서로 나누는 학회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열 수 있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오늘 여기 오고 하는데 활동 지원 선생님들 이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거기 예산 엄청나요. 예산 엄청납니다. 시급이 또 올해는 또 올랐죠. 보통 우리 시각장애인들 많이 받는 분들이 130 이상 많이 받으면 한 200시간도 받고 하시더라고요. 활동 지원 이제 도움 서비스 같은 거. 내가 이제 어딜 가고자 하면 활동 지원하는 선생님이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받는 분들 돈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100수십만 원이에요.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이 훨씬 훌쩍 넘어갑니다. 이거 국가적으로 이게 도대체 이 치료가 공적으로 지원이 돼서 치료법이 개발이 됐을 때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까? 경제적인 효과도 너무너무 클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그치겠어요? 일본, 미국, 전 세계의 이 희귀질환, 이 망막색소 변성증, 이 망막 변성으로 인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그들에게 이런 의료기술 수출하고 이런 것들을 경제와 접목을 해서 본다면 아낄 곳은 아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확대할 것은 확대해서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우리 망막 변성에 관한 사례 몇 가지 사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왜 이런 치료법에 있어서 공적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약속한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벌써 초과했네요. 오늘은 아깝지만 여기까지 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 또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